네, 안녕하세요. 2학년 윤리와 사상을 수강하는 친구들 장기현쌤입니다. 오늘도 수업을 시작하기 앞서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 또 짚고 넘어가야겠죠. 자, 그런데 오늘은 수업의 양이 많을 것으로 선생님 좀 예상이 돼서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정말 빠르게 훑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동양윤리의 종류에서 뭐부터 시작을 했죠? 네, 불교부터 시작을 해서 도가까지 보았습니다. 불교는 인간을 기본적으로 어리석음, 즉 불교용어로 뭐라 했죠? 네, 무명으로 인해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 어리석음은 무엇에 대한 어리석음이라 했죠, 여러분? 네, 연기설의 진리에 대한 어리석음으로 인해 자신을 독립적인 실체로 바라보고 이러한 독립적인 실체로 바라보는 자신에게 집착함으로써 고통이 발생한다고 수업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모두 부처의 본성, 즉 뭐가 있다? 불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노력을 통해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존재라고 보았던 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넘어가서 이제 도가로 넘어가겠습니다. 도가 여기 있는 이 도가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도가에서는 이제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는 삶, 즉 무슨 삶? 무위 자연의 삶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상이죠. 그런데 여기서 육아에서 강조하는 인과 예와 같은 이제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드는 가치와 제도는 인간의 소박한 본성, 여기는 인간의 이거 별이 아니라 소박한 본성을 훼손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 혼란을 이야기한다고 도가는 육아를 그렇게 비판을 합니다. 따라서 자연에 따라 사는 이제 소박한 삶을 강조하고 그 실현을 위한 이상적인 사회, 소규모 공동체, 즉 소국 과민을 제시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 소국 과민이 얼마나 소규모냐면 이제 옆 나라의 닭 우는 소리가 들릴 정도의 소규모라고 노자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저번에 배웠던 거를 그대로 가져왔던 거고요. 이 심화자료는 여러분들 다시 복습을 할 때 한 번씩 읽어보라고 넣어놓은 자료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하지 않고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후에 우리는 한국 윤리사상의 배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기서 본 건 고조선의 건국신화와 무속신앙이었죠. 고조선의 건국신화에서 알 수 있는 한국 윤리의 연원은 하늘에 대한 숭배, 즉 경천사상, 여기는 경천사상과 자연과 하나 되고자 하는 천인합일 의식을 엿볼 수 있었다고 저번 시간에 수업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한국의 경천사상은 여기 있는 내용입니다. 한국의 경천사상은 하늘 숭배에서 무엇은 사상? 애인사상,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상으로까지 확장된다는 것이 한국의 경천사상의 특징이란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 윤리의 특징 4가지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인본주의 정신, 두 번째로 현세 지향적인 가치관, 세 번째로 화합과 조화의 정신, 마지막으로 도덕적 삶의 강조, 이렇게 해서 총 4가지 한국 윤리의 특징에 대해서 보았죠. 자, 이제 이렇게 빠르게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처음으로 사상가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배우게 될 학자는 바로 누구냐? 공자입니다, 공자.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유교 중심의 사회였죠. 지금은 비록 많이 변화가 되었더라도 우리 사회는 유교가 정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교의 시초가 바로 오늘 배우게 될 누구냐? 공자 선생님, 공자입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 내용을 배우기에 앞서 유교학자들은 어떤 목차로 수업을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잠시 안내를 하겠습니다. 사상가들을 배우고 공부할 때 윤리와 사상에서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목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목차에 대한 큰 틀을 잡고 있으면 그 안에 내용을 넣어서 구조화하는 것이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선생님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말하게 될 목차는 이제 학자별로 빠지는 부분도 있을 거니까 왜 선생님 이건 안 해요? 이렇게
생각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따로 필기할 부분을 가져와서, 자, 어떤 목차로 진행을 할 거냐? 목차. 첫 번째, 세계관입니다. 여러분들, 세계관이 뭘까요? 네, 세계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 학자는 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인간관입니다. 이 관자가 뭐예요? 볼관자입니다. 볼관자, 한자로. 그러니까 세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인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물음은 뭐예요?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이 질문에 대한 학자별로 다른 생각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인간관에서는 학자가 이 인간이란 존재를 어떻게 바라보는 것인가, 각자의 생각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일단은 맨 처음에 배웠던 맹자와 수은자의 인간관은 여러분들 뭐였죠? 네, 성선설과 성악설이었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착한 존재다, 아니다, 악한 존재다 라는 관점이었죠. 그럼 여기 예를 들면 뭐 성선설, 이거 맹자죠. 그리고 성악설, 누구죠? 순자. 뭐 이런 것들이 예시로 들을 수 있겠죠, 여러분. 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유교학자들은 결국은 도덕적으로 완성된 이상적인 인간을 지향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이상적인 인간은 어떻게 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인 뭐예요? 수양론. 어떻게 수양을 할 것인가? 이건 어떤 질문? 어떻게 이상적인 인간이 될 수 있을까? 가에 대한 대답이 바로 수양론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자신을 수양해서 도덕적으로 완성된 인간이 되었으면 이제 뭐를 해야 되죠, 여러분들? 네, 백성들을 다스려야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에 대한 대답인 마지막으로 정치관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냥 지금 이제 팔이 아파서 how 백성 잘 다스릴까 에 대한 질문이 바로 정치관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세계관, 인간관, 수양론, 그리고 정치관, 이렇게 네 가지 목차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제 동양에 대한 학자를 배우게 되실 겁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제 진짜 정말로 공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근데 우선적으로 여러분들 공자에 대해서 배우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의 배경 지식이 있으면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배경 지식 타임이기 때문에 편하게 들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중국의 역사에 대해서는 조금 배워서 알고 계시죠? 처음부터 시작을 하면 통일왕조, 세계의 왕조로 시작됩니다. 뭐였죠? 네, 하, 그리고 은, 주, 이게 통일왕조 세 나라로 시작이 되죠. 지금 선생님이 말한 이제 하은주 시대에는 비교적으로 질서가 잡히고 안정된 시대였죠. 그런데 이러한 통일왕조의 마지막인 주나라가 멸망을 해요. 멸망을 하고 속된 말로 이제 개판인 시대가 옵니다. 그 시대를 여러분들 무슨 시대라고 하죠? 네, 이 다음에 춘추 전국 시대가 옵니다. 자, 여기 춘추 전국 시대가 오는데 여기 천이 아니라 오타가 있네요. 네, 전국 시대입니다. 천이 아니라.
뭐 천국도 맞는 말일 수도 있겠네요. 서로 빨리 천국을 보내주려고 했던 시대니까요. 자, 다시 돌아와서 공자는 춘추 전국시대 중에 어디에 살았냐? 춘추시대 말기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자, 그러면 공자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나라, 이 마지막 통일왕조인 주나라가 왜 멸망을 했는지 잠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나라 말기의 정치제도는 봉건제도였습니다. 봉건제도. 봉건제도는 뭐예요, 여러분들? 중앙에 있는 왕이, 여기 중앙에 왕이 있는데 중국 땅덩어리가 엄청 크잖아요. 왕이 이 모든 지역을 다스릴 수 없으니까 각 지방마다 제후들을 이렇게 보내서 정치를 다스리게 했던 제도입니다. 즉 이제 왕의 친척들인 뭐 동생이나 뭐 사촌 동생, 뭐 사위 이런 사람들을 뭐 내려 보내서 각 지방들을 다스리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주나라 말기는 여러분들 역사 시간에 배우는 철기 시대에서 철제 무기가 보급되던 시기입니다. 이 당시에 철제 무기가 굉장히 강력한 무기였죠. 이거를 청동기랑 좀 비교를 해보면 청동기는 엄청 무르다고 여러분들 역사 시간에 배웠죠. 여러분들 역사 시간 1단원은 항상 잘 알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청동기가 무르면 농기구로도 사용 못해서 청동기 시대에 석기 농기구를 사용합니다. 농기구로도 사용을 못하는데 큰 상처를 낼 수 있는 강력한 무기로는 역할을 못하겠죠. 청동기 무기는. 그런데 이제 비교적으로 살상 능력이 뛰어난 철제 무기가 보급되는 시기가 이제 주나라 말기입니다. 이 시기에 이제 기존 권력, 즉 왕에 대한 저항이 많이 불러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지방에 내려갔던 이 제후들이 몸집을 불리고 철제 무기까지 있으니까 이제 중앙에 왕을 쪼르르 막 치러 와요. 즉 아까 선생님이 이 제후들로 뭐 자기 동생이나 뭐 사위나 사촌 동생들을 내려보냈다는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사촌 동생이 형을 치러 오는 거고 사위가 장인 어른을 치러 오고 또 아들이 아버지를 치러 오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주나라는 멸망을 하게 되고 큰 혼란의 시대인 춘추 전국시대가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렇게 아우가 형을 치러 오고 자식이 아비를 치러 오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 때문에 공자가 부모와 형제에게 예를 다하는 효제, 그리고 자신의 신분 및 사회적 지위에 따라 알맞은 역할을 해야 함을 강조하는 정명사상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잠시만 필기를 하면 이 춘추 전국시대의 첫 번째 거 보면 주나라의 멸망이 공자의 사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냐, 방금 말했듯이 효제를 강조하게 됐고 주나라가 멸망한 게 결국은 이러한 효와 제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하게 된 거니까요. 그리고 정명사상, 강조, 주나라 멸망의 영향이라고 하면 좀 이해하기 쉽겠죠. 공자의 사상에 영향을 미친 게 효제를 강조하게 되고 그리고 정명사상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정명사상이란 그 이름에 걸맞는 역할과 본분을 다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한 이렇게 춘추 전국시대라는 사회적 혼란이 온 원인은 공자가 생각하기에는 결국은 이런 효제가 없고 정명사상을 지키지 않는 개인들이 도덕적으로 타락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나라 멸망하고 결국 춘추 전국시대라는 큰 사회적 혼란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해가 좀 되시나요? 자, 이렇게 주나라가 멸망한 과정을 보았고 이제 공자의 좀 힘들었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한번 좀 보아야지 이제 공자의 사상을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공자의 이름은 이제 공자의 본명은 공구예요. 구. 자, 이 구자는 무슨 구냐? 언덕 구자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안 적어도 돼요.
언덕구자입니다. 자, 이제 썰에 의하면 공자의 머리가 이름이 언덕구자잖아요. 썰에 의하면 공자의 머리가 짱구처럼 툭 튀어났다 해서 언덕구가 붙여졌다는 썰도 있고, 공자가 태어났던 곳이 니구산 언덕이에요. 이런 니구산 언덕에 태어났다고 해서 언덕구자가 붙여졌다는 썰이 있습니다. 공구라는 이름에. 뭐 여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공자는 어린 시절 굉장히 불우하게 보냈어요. 공자는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즉 아버지가 밖에서 낳은 자식이란 거죠. 이 사마천의 사기를 보면 공자의 아버지 숭량흘입니다. 아버지 이름이 숭량흘이고 발음하기 힘드네요. 공자의 어머니는 안징제인데, 공자의 어머니가 만날 때 아버지 숭량흘은 70세, 공자의 어머니인 안징제는 16살이라고 하고, 이 둘이 야합을 했다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야합은 뭐 들야자의 합인데 따로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뭐 이 사실을 대학 가서 전공 시간에 처음 알았는데 좀 충격적이었어요. 공자 같은 사람은 좀 아래서 태어나고 이렇게 뭐 신하처럼 태어났을 것 같은데, 하여튼 공자는 이렇게 3세 나이에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와 둘이 살았는데, 어머니가 또 무속인이라는 썰이 있어요. 그런 이제 어머니 옆에서 자라다 보니 매일 어머니가 구슬하거나 제사를 지내거나 하는 것을 공자는 어릴 때부터 보았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공자는 어릴 때부터 뭐라 저렇게 기록이 되어 있냐? 소꿉놀이를 하듯이 제기, 즉 여러분들 제사할 때 쓰는 그릇 있잖아요. 이런 제사할 때 쓰는 그릇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놀이를 많이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구슬할 때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옆에 구슬할 때 항상 막 음악을 켜고 있죠. 뭐 꽹가리를 치거나 뭐 북을 치거나 엄청 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자는 엄마가 뭐 어릴 적에 구슬하거나 뭐 제사를 할 때 옆에서 음악을 많이 연주를 했겠죠. 이러한 어린 시절 때문에 공자가 바로 상장제례, 즉 예법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또한 음악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방금 말한 상장제례는 뭐냐? 초상, 뭐 장례, 제사 뭐 이런 것들 등등 뭐 예의 형식 같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 또 정리를 해보면, 공자의 어린 시절의 영향, 어떤 영향이 있었나 알아보면 방금 얘기했죠. 예법, 즉 예와 악이라는데 이건 뭐예요? 음악이랍니다. 악을 강조하게 되는 계기가 공자의 이러한 불우한 어린 시절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